최근에 그 KRX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개장 시간 연장, 뭔가 변하려고 하는데 그릇은 옛날 그릇이다, 이런 느낌? 사실 거래 시간을 늘리겠다는 건 뭘까요? 매미들 등을 치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거래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정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생산적 금융 얘기하는데 이거 생산적 금융 아니고요, 약탈적 금융입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지금이 더 사야 할 기회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현대사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판단을 할 때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가가 이런 주가가 왔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건데, 자, 현대차 갑자기 급등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 꺾이니까 끝이야? 아니, 그러지 말고 밸류에이션 한번 쳐봐야죠. 자, 이익 대비 10배 됩니까? 도요타는 얼마일까요? 도요타가 갖고 있는 것과 못 갖고 있는 거 봐야 되겠죠? 로봇, 이쪽으로 가보죠. 도요타가 잘할까요? 현대차가 잘할까요? 자, 그러면 비쌉니까? 대표님과도 코스피 5,000 터치의 소회를 뭐 안 나눠볼 박수 수가 한번 없습니다. 칠까요? 아니면 말까요? 종가가 아닌데. 한번 그래도 치고 박수 가시죠. 한번 칠까요? 예, 터치한 것만으로도. 네,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1년 정도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한 1000포인트 올려준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바라는 바는 반도체의 실적이 앞으로 크게 꺾이지 않고 한 1, 2년은 좀 유지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한 1000포인트를 몰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업이 될 때까지 시장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보니까 최근에 그 KRX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개장 시간 연장, 장전 시작을 7시, 그다음 장운을 8시까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뭔가 변하려고 하는데 그릇은 옛날 그릇이다,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거래 시간을 늘리겠다는 건 뭘까요? 거래 많이 하라는 거죠. 뭐. 개미들 등을 치겠다는 얘기죠. 예, 그게 거래를 많이 핵심입니다. 하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제가 30년 가까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면 깨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맨날.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정말 수백억짜리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단타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래 시간을 늘린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최근에 한국에서 주간 거래 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뭐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외환 시장부터 먼저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는 넥스트 트레이딩이 생기니까 거기다 시장 점유율 뺏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네. 그런데 거래소의 본질은 거래 대금을 늘려서 자기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 또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그런 필요하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거래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거래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정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생산적 금융 얘기하는데 이거 생산적 금융 아니고요, 약탈적 금융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매우 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거래소조차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보니 한국이 금융선적으로 가려면 아직 얼마나 많이 멀었는가 하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예. 혹시 홍콩이나 독일처럼 거래소 이렇게 해놓고 상장해서 상장 주식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해야죠.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되면 이렇게까지 못하죠. 지금 왜 민간 기업이 안 될까요? 주주들은 다 사실 증권사들인데 어쨌든 네. 공공기업처럼 돼 있죠, 거래소가 지금. 예. 아니, 여지껏 사장 중에서 주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증권회사 출신 사장이 총 9대 사장 중에 1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네. 다 누가 왔을까요? 공무원분들이 오셨잖아요. 공무원분들 주식 하시나요? 안 하셨을걸요? 왜냐하면 한 종목당 3천만 원 이상 복용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리 보전이죠. 네. 기재부의 꿀단지죠. 저 이런 얘기했다 나중에 기재부한테 크게 얻어맞을까 봐 겁나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업계에서 이미 강모, 그다음에 존모 이런 분들이 한 칼에 날아갔어요. 네. 그분도 저도 항상 무서워요. 그렇게 당할까 봐. 근데 그분들 무죄로 아무 이상 없이 끝났어요. 근데 한 칼에 당했어요. 왜냐하면 여론 심판 당했고 마녀 사냥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보면 저는 이것도 따져보면 좀 결국은 존땡, 강땡 이분들이 그 당시에
동학 개미운동 할 때 어떤 주식시장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다음 개미들의 희망이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줬고, 또 어떤 분은 개미 투자자에서 성공적인 성공 기관 투자자로 변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저격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가는 어떤 관심들을 끊어내는 성공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음모론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주식시장이 잘 되면 안 됐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거래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을 해야 되는 국가적 모토 속에서 나온 안이라는 게 거래 시간 늘리기예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5천을 터치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한번 돌아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채팅창의 의견도 한번 보태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제2구혜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쏠림장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코스피 5천 터치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함께 좀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을 내다볼 때는 뭔가 고르게 조금 온기가 돌아가는 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른 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까요? 지금이 정의로운 걸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나도 돈 벌고 싶고 너도 돈 벌고 싶고 다 같이 돈 벌자, 이런 그런 열망과 욕망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적도 안 되는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좀비 기업은 퇴출돼야 되는 거고, 실적이 좋은 애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5,000포인트 왔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지금 그 최근에 5,000포인트를 이끌었던 핵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아직 비싸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올해 그 전망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두 기업이 엄청나게 비싸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실적이 꺾이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걸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포워드 1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실적 대비 비싼 것 같진 않다. 그런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최근 이번 주 급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갔던 현대차 보면 여전히 PER 배수 10배 안 됩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주식들이 끌고 올라온 거라서 사실 좀 건전합니다. 이번 5,000포인트는 상당히 건전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언제가 문제냐면 너도 나도 다 오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 부실한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거는 수급과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좀 냉정하게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었더라도 이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도 오르고 실적이 나쁜 기업도 오르고 모두가 다 올라. 이게 이제 99년 닷컴 볼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적자나도 올라요. 그건 건강한 시장 아니죠. 결국 그렇게 돼서 결국 붕괴된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다 오르었으면 좋겠어. 코스닥도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장이에요. 오르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정상적인 시장이다. 현재 한국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시니컬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4분기 GDP가 나왔는데 뭐 나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경제가 나쁜데 주식이 좋은 거에 대해서 주식이랑 경제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 같이 죽자는 얘기냐 라는 얘기인데, 부동산 디플레 온 거예요. 중국도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디플레 안 왔으면 매년 지금 4개년 차 매년 부동산 값이 2자리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작년 연말에도. 어마무시한 속도로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외곽 쪽에는 반토막락 부동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싸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한국도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중국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발 디플레는 이미 시작됐고, 그것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자영업자 그 폐업자 수가 100만이에요. 불경기잖아요. 근데 그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딜까요? 서초, 송파, 강남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돈 쓸 돈이 있어야 쓰죠. 다 빚을 졌는데 친구들 왔어. 예를 들어 남편이 저기야 자기야, 나 저기 내 친구 왔는데 가서 가볍게 치킨에 맥주 한 잔만 하고 올게.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빚은 나만 갚아? 이런 대답 안 나올까요? 굉장히 붕괴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다고요.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자, 그러면 이 환경에서 그러면 소수 기업이라도 잘 풀려서
뭔가 마중물을 만들어주고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있는 동탄,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수원, 화성 이 지역은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천,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그다음에 청주 이런 데는 좋아질 거예요. 아니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서 거기서 그 지역 경제라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의한 디플레가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니네만 올라 이러면 안 되죠. 얘네부터라도 올라서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제 일본도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여도 옛날에 이런 거죠. 회사를 그만둬도 네.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주식 사고 뭐 은행 예금해서 이자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 경기가 나쁘더라도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을 사던 뭐 우리든 미국이든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자본 차익으로 생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주식 시장이 오르고 경기가 나빠도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이라도 더 바뀌면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배당도 아직도 좀 애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떤 게 생기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 나빠서 나 주식 못 하겠어라는 분들이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안 하고 네. 주식으로 한번 내 노후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네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생산정 금융 이야기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방향성 틀어지는 거는 아직 한참 걸려요. 여전히 부동산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22년도 부동산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때 부스팅하는 바람에 착륙해야 되는 비행기를 다시 땡겨가지고 이륙을 시켜놨어요.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 신생아 보금자리론 연 50조씩 들어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연 50조씩 돈 넣어보세요. 만두 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는 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회적으로 한번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효용성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자본의 효용성이라는 건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ROE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따져보면 ROE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나라예요. ROE가 몇 프로나 나올까요? 한국의 전체 자본의 투하된 리턴 값이 매우 낮습니다. 왜? 대부분 콘크리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얼마를 우리한테 리턴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에 대한 한번 성찰을 해서 지금 생산적 금융이라는 좋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생산적 금융이 뭔지 한번 진짜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이제부터는. 99년 같은 버블이 되면 어떡하죠? 그때도 벤처 금융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을 모든 사람이 건전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방지할까요? 그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거 마련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데 있으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니까 되는 거니까 네. 분명히 문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아예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또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초반에 이제 막 붕괴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고 이소영 의원이 강력하게 제안을 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PBR 0.8배 이하 회사들은 비상장 회사처럼 수익 가치하고 자본 가치 따져가지고 증여세나 상속세 물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웃겨요? 자회사는 1조가 넘는데 모회사 1,000억짜리 꽤 많습니다. 한국에 찾아보면. 뭔가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H모 회사 증여가 상당 부분 됐어요. 그다음부터 주가 올라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도둑놈들 보면서도 도둑질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지금 한국 문화예요. 이런 거는 좀 바꿔야죠. 이런 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바꾸려면 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법만 흔드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 법을 또 적용하고 또 판사한테 가서 판결 받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가 있어요. 일본에서 했던 방법. 거래소가 바뀌면 돼요. 거래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지주회사 상장 폐지하시든가요. 자회사들 상장 폐지하시든가. 그래서 밸류에이션 일관성을 주세요. 저는 제가 이거 되게 억울한 게 이걸 갖고 2년 밸류에이션 한다고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주회사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며 자회사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인데 같이 두 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각각은 어떻게 밸류에이션 측정해야 돼? 값이 안 나오는 거. 할인을 쳐줘야 돼? 빼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는 역시 확실히 이쪽 그 경제학 출신이 아니라서 되게 무식해서 이거 못하나 보다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제 잘못이 아니더군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거래소가 바꾸면 되잖아요. 지주회사가 상장 폐지하시든지 자회사가 상장 폐지하세요. 그리고 PBR 너무 낮으니까 올리세요. ROE 너무 낮으니까 올리세요. 안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기업들이 나갈 것 같습니까, 순순히?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아까 사실 그 법을 왜 여쭤봤냐면 네. 아까 되게 강력하게 코스닥은 너무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거고 네. 코스닥이 사실 엄청 못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성장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이 투입이 되면 버블이라는 게 오긴 오고 네. 버블이 사실 마지막이 정말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봐주신 시청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 저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거냐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래소 얘기를 하는 게 코스닥 물 관리를 잘했어야죠. 코스닥 지수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3배 늘었어요. 지난 몇 년간. 말이 됩니까? 고점이 3천이었죠 코스닥이.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가총액이 훨씬 늘었는데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받고 좀비 기업 퇴출 안 시켜서 그래요. 이런 거 바꿔야 새로운 물이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하지. 아니 꾸정물인데 새로운 기업 들어와 봐야 꾸정물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래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투명해지고 깔끔해져야 된다. 예. 여기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해도 보상받는다는 왜 지금 외환 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한 겁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분위기가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응축되고 축적된 자산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외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소가 이렇게 안 바뀌고 만약에 이제 성장 펀드나 이런 게 코스닥으로 오면 네. 그래도 주가 안 될까요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주가야 그 밀어붙이면 자금이 들어오면 되겠죠. 주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비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면 되긴 될 것 같으시죠? 네,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그 이후에 후폭풍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되긴 되는 걸로.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언, 네. 의견 말씀을 밝혀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를 하고 계신 우리 그렇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뭐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 사실은 뭐 저희도 5천 터치한 게 반도체 주의 덕이 컸죠라고 오프닝을 열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또 갑작스럽게 너무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현대차를 또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을 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성과 닉스도 건너온 길이긴 하지만 잘 오르다가 또 잠깐 빠지면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죠. 네. 지금 팔아야 하나? 지금이 더 사야 할 기회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판단을 할 때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요즘에 제가 여 방송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스토커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한 10만 원쯤에서 저는 이제 비중을 줄입니다 이 얘기했거든요. 다 팔았다며 이러면서 스토커들이 생겨서 계속 쫓아다녀요. 아이고. 근데 저는 7만 원대 샀고 지금 2배 나서 비중 줄이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건 7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초올 때는 관심이 없다가 12만 원 넘어서 보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예,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왜 주가가 이런 주가가 왔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건데, 자, 현대차 갑자기 급등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 꺾이니까 끝이야? 아니 그러지 말고 밸류에이션 한번 쳐봐야죠. 자, 이익 대비 10배 됩니까? 이익 대비 10배 안 돼요. 올해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다르긴 하지만. 네, 조금씩 다르죠. 네, 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도요타는 얼마일까요? 도요타 한 12배쯤 될 거예요. 토요타랑 거의 네, 비슷합니다. 네, 도요타까지 왔어요. 네. 자, 그러면 비쌉니까? 라고 생각해 봐야죠. 자, 이게 그 2000년으로 시계열을 돌리면 비싸요. 왜냐면 어떻게 감히 현대차가 도요타하고 맞짱을 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비싼 거니까 한 20-30%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요타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옛날에 어떤 그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를 비교했을 때 도요타에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측정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가 갖고 있는 것과 못 갖고 있는 거 봐야 되겠죠. 도요타는 강력한 그 전통과 그 전통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감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현대차 아주 잘해왔습니다만 도요타의 그런 어떤 아성을 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잘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폭발시킨 로봇 이쪽으로 가보죠. 도요타가 잘할까요? 현대차가 잘할까요?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왠지 전 토요타가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들어요. 오늘 그 현대자동차 노도지부에서 올라온 아 그렇죠. 게시글을 보면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반반쯤 되는데 그냥 그 노조에서 글 쓴 사람이 시중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측과 얘기한 다음에 쓴 글이면 완전 상황이 달라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반도체 파운드리 해주는 TSMC처럼 로봇 파운드리를 현대차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봇을 양산을 하는데 많이 양산해가지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온 거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우리와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투자자들은. TSMC 같은 로봇 파운드리가 된다? 자,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부터 각자의 선택이 달린 거예요. 자,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현대차가 저는 디자인은 도요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엔진 성능이나 이런 것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엔진 성능으로 얘기할 시점은 지났잖아요. 이미 자동차는. 자, 그러면 도요타 밸류에이션 비슷하게 그럼 도요타보다 한 10% 20% 낮게 정도 밸류 된다. 자동차 밸류에이션.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봇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받아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봇을 높게 쳐줄 거면 밸류에이션 높게 하셔도 되고요. 로봇을 안 쳐줄 거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쿄가 아니고 관동 지방 대지진 났을 때 현대차 판매량이 거의 800만 대가 돼서 거의 도요타랑 차이가 되게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도요타는 1년에 거의 1080만 대 가까이 팔고 현대 기아차는 합쳐갖고 이제 700만 대까지 떨어져서 네. 이제 대수당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진짜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만 보겠다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도요타랑 큰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걸 보고 로봇을 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걸 내가 보면 이 로봇 밸류가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되게 적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걸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냥 어떤 걸 보고 이게 좋아 보인다. 현재 주가는 자동차 밸류에이션 다 됐어요. 네. 추가 밸류에이션은 로봇에서 있는 네. 얘기인데 싸지지 않은 거죠 지금. 옛날에 쌌었는데. 예, 옛날엔 너무 저렴한 게 맞아요. 이제 재평가되면서 정상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거기까지는 정상가예요. 맞아요. 네네. 근데 요 다음에 프리미엄 옵션이 있느냐 여부는 그거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예. 조언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아니, 애널리스트들 중에 이제 테슬라하고 맞짱 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있어요. 뭐 목표가 네. 80, 90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얘기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각보다 되게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 상장 IPO 할 때. IPO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괄 체제 됩니다. 일괄 체제 돼요. 근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또 상장하게 되면 또 중복 상장 이슈가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테슬라는 미국에다 하잖아요. 미국에다 그래도 하니까. 어쨌든 예. 아니 그걸 왜 미국에다 하는데 왜 그걸 끌고 오세요? 미국에다 오는 거는 예를 들어 그걸 회사 하나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해주면 우리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차 시총이 이제 110조니까 도요타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대는 현대, 기아, 모비스 이게 다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네. 훨씬 그거는 합쳐야 돼요. 맞아요. 뭐 그렇고 뭐 네네. 이러니까 진짜 로봇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상장까지 보자. 보스턴 상장까지 괜찮아. 왜냐면 아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건 로봇 얘기 아니고 지배구조의 얘기예요. 지배구조가 깔끔해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면 그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2%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지금 7조만 있으면 기아차가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잖아요, 다. 근데 미국에 상장하면서 대주주가 구주 매출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상장신 안 날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그걸 구주 매출을 왜 다 해요? 수합을 하면 되지. 방법은 아이비들이 해주는 거죠. 뭘 우리 제가 이쯤에서 네네. 다시 질문을 수렴해 가볼게요. 네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네. 그래서 현대차의 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그렇지. 노리고 있는 그들은 그렇지. 지금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가? 그렇지.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서 얘기를 해도 안 잡혀가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 100조가 됐으니까 안 잡혀갈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예. 그렇게 우리나라 막 나간 나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하지 마시고. 너무 겁나 사실은.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선행매매 이런 걸로 걸릴까봐. 아, 그렇죠. 예, 그런 뭐, 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제 이름을 딴 리딩방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 절대 안 텔레방이나 합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게 많은데 벌써 이번 주에만 3건 얘기 들어왔어요. 1억 이상씩 물린 아이고. 현금을 그냥 넣었대. 너무 충격적이야.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자기 계좌로 운영하는 자기 계좌, 자기가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하고만 계약을 합니다. 자문이시니까. 예, 예. 그렇죠. 저희가 돈을 절대로 현금을 받지 않아요. 아하. 절대. 그러니까 쟤 뭐야? 내 마음엔 좀 드는데 해가지고 그래 쟤하고 하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뒤로 하는 거니까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저 잡혀갈 일을 왜 하냐고요, 제가 그거에서 걸리면 저 바로 수갑 차요. 맞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에요. 혹시나. 그래서 거기서 물려갖고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고 전화 왔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냐고. 못 해주지. 너무 황당해요, 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제발 그런 거 네, 없다. 이번 다시 한번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싶고 드리고,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작년도 연말에 가장 비중을 늘린 건 삼성전자의 비중을 멈추고 가장 비중을 많이 늘린 건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매입할 때 배당 가치가 연 10%였어요. 우선주 기준이었겠죠? 맞죠, 네, 당연하죠. 보통 중 그 정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10%였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대표 기업이 10%의 배당을 준다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오늘 주가 빠졌을 때 못 사겠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만 70%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4%로 떨어졌어요. 맞아. 4%대로. 그럴 거예요. 예. 손이 안 나가요. 여기서는. 자, 그럼 언제 손이 나가냐? 배당률이 5%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게 마지막 매수일 겁니다. 저희는. 예. 현대차가 이제 배당 성향이 40%가 안 되니까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형이 되잖아요. 그렇게 매년 10% 25에서 그걸 맞춰주겠죠.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만약에 이거 일렬로 세우려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춰줄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 오케이. 제가 아까 그 일렬로 세울 거라는 얘기에는 도요타가 있어요. 도요타가 도요타 부동산이라는 비상장 사서 만들어서 도요타 직기하고 수합하고 도요타 직기를 상장 폐지하면서 지주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면서 주가를 한번 빵 뛰었거든요. 현대차에도 그런 그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현금이 좀 필요한데 배당도 현금 중에 하나니까. 정상적인 배당 현금.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배당을 안 해줄 건 없고 노력형으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장점인데 여기서는 리스크 테이킹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당 4%도 코리아 하시는 분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고 아니야 나는 배당 한 6%좀 돼야 돼 하면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져야 접근이 가능하겠죠. 네. 예, 그렇게 봅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건 맞나요 아직은? 삼성전자는 그 전부터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이었고요.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자 앤드 약간 용기 있는 사람의 영역하고 그리고 겹쳐 있어요. 조금 더. 삼성보다는 좀 나아요 지금. 네네. 오늘 이것도 꼭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돼서 글로벌 채권 시장도 꽤나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이제 저희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 국채 금리가 어떤 상황인지 요거 한번 진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선진국 채권을 보면 튀었습니다. 1번은 갭상을 2번이나 했어요. 빵빵 하고 갭상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갭상한 상태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놀다가 팍 하고 올랐는데 요쯤에 있어요. 좀 떨어져가지고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거죠. 되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거 회색 코뿔소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금리가 다시 튀면 이건 언제든지 위험 자산을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 별로 없죠? 아닙니다. 저희 한 네. 5분, 10분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가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 하는 거 봐가지고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일본 금리가 지금 미쳤어요. 30년물 금리는 이제 3% 중반이에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2.3%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도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자를 많이 주는 통화가 당연히 강세가 가야 되는 건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낼 게 겁이 나니까 통화 가치가 안 올라가는 것 뿐인데 만약에 금리를 보고 엔화 가치까지 올라가서 엔화 환율이 떨어진다. 그 2024년도 8월 우리가 그 하루에 10% 하락을 경험했던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같이 벌어져야 돼요. 금리 오른 것에 기반해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대략 154엔이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간다. 그럼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전체, 전 세계 증시 전체를 깰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카페센트가 어제 했던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얘기하니까 덴마크 일단 갖다 팔았죠. 몇천억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팔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캐나다에서 움찔움찔해요. 우리는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2,800억인가 갖고 있어요. 훨씬 많이 우리도 움직여볼까? 뭐 이렇게 신용만 해도 미국 국채는 발작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베센트가 뭐라고 그러세요? 왜들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숨을 한번 고르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1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파트너인 1번한테 얘기해서 이 상태들을 잘 해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1번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1번에서 빨리 해결하라 라고 스카페센트가 거의 명령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좀 되는 건 미국 국채까지 사달라는 얘기인가? 1번한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안정이 될 거로 봅니다. 오늘도 트럼프 치킨아웃 했지만 주식시장 빠져가지고는 중간선거 날아가요. 절대 안 되고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자기네 정치적으로 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 떨어뜨릴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어가 안 돼서 금리가 튄다. 이러면 한 대 크게 얻어맞는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사실 일본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오른 바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중단한 것도 전 되게 컸다고 보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이번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네. 다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해서 완벽히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다시 양적 완화해서 금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왜냐면 일본이 엄청나게 오래 기간 그렇게 했었다가 물가 때문에 안 했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는데 금리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주겠다는 강력한 네. 그 일본은행에서 신호를 주면 지금 금리가 캐리가 반경을 매수해주겠다? 높으니까 세추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금리는 이제 그냥 잡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도 전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금방 얘는 기축통화국이니까. 네네네. 그런 가능성 혹시 왜냐하면 선거가 2월 8일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일본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일본이 사실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1인당 GDP가 깎인 몇 안 되는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래 맞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을 감안했을 때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를 보려면 일본의 국민성을 깔고 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폭동이 나도 5번 났을 거예요. 지금쯤. 통화 가치가 2배 약세가 돼 반토막 났잖아요. 또 딱 지금 15년 만에. 지금 저희가 우리 한상희 앵커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저렇게 채권을 사서 채권 금리를 찍어 누르면 무슨 말이냐면 통화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 가치 더 떨어진다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 통화 가치 떨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일본 개인들이 손해를 봐요. 근데 일본 개인들은 700년 그 무사 문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에 있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절대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섰다가 뭐가지 댕강 이런 일들이 700년간 있었어요. 무서워서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은 거야.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희생시켜서 위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빚을 늘리고 간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영원히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영원한 것까지는 주식을 몰라도 한 1년 뭐 6개월 이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제가 이번에 굳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추정인데 자신 있는 거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네. 과반할 것 같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왔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폴더 인사하고. 저게 무슨 상대국의 총리가 좀 이상해. 아무리 우리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태극기한테 인사 꼬박꼬박하고 왜 그럴까?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서 버블이 한번 진짜 이렇게 막 제대로 오거나 이럴 수는 아니 없을까요? 근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기 세력은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치솟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하기로 말만 해주면 투기 그건 세력이라는 선거를- 거는 어차피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선거를 이겨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일본은. 근데 선거를 이겨야죠. 네. 지금 투기 세력은 저 안 될 걸?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 거라고 보는 아니에요. 거야, 이거죠. 일단은 그 배팅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일본 채권 숏에 배팅을 하는 그렇죠. 거죠. 통화 약세 숏 배팅, 통화도 숏, 채권도 숏.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주식만 거잖아요. 롱하고 있습니다. 일본.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선거 결과 보고 생각하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순간 이쪽 숏 세력들이 스키적 빵 당할 수 있죠. 왜냐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데니 회장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채권자경단이 다른 나라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를테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사태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어떤 지금 걱정이 되는 한국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그거하고 근데 한국 가계 부채를 합치면 또 어영부영 많습니다. 근데 뭐 정부 한국 부채가 부채는 적은데 정부 부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채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지금 유럽 국채,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국채 차트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색 코뿔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딱 그 얘기는 초반에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일본 금리가 너무 튀니까 다른 애들이 안정이 안 돼요. 프랑스, 독일 이런 금리가 안정이 안 돼. 걔네들도 최근에 팍 튀었거든요. 같이 일본만큼 튀지는 이렇게 그러면 갭상으로 튀지는 않았는데 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약간 내려오고 말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자경단들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하고 채권 니네들 건 못 믿겠어 그냥 다 팔아버려. 이렇게 해서 채권 금리가 더 튀어버리면 선진국 채권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일본에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니네 금리 좀 안정시켜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센트가 트럼프한테 가서 여기서 이거 더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물 국채 금리가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입찰 배수는 2.7배 평균에서 2.8배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금리가 얼마였냐면 20년물이 4.8인가 나왔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4.8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높아요. 이 부분은 우리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 나 모르겠어 어려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튀면 안전자산의 이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자산 사람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시간이 거의 없긴 한데 워낙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또 시장을 대응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해야 할 말씀 다 이제 종합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그러니까 가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법은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으니까 그건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광고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그냥 적립식으로 하세요. 적립식으로. 적립식은 근데 주기를 어떻게 그냥 뭐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방법이고 미래를 보장할 방법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생산적 금융을 한 2, 3년만 하면 이 방식이 미국식으로 많이 잘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 요청드리고 싶은 건 생산적 금융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면 우리 그냥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한 2, 3년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면 산업 세력보다 자본 세력이 힘이 세진 게 확인될 거예요. 자본 시장의 세력이 세지면 즉 주주의 힘이 세지면 함부로 못하는 일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겁니다. 3년만 더 밀어붙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